안녕하십니까. 서양고전회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한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인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한 학기를 지나 1년 동안 내내 두 학기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호전되고 아마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올 한 해 내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교수님들은 아마 더 큰 당혹감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셔야 됐을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기술의 한계 또 어떤 비대면으로 하는 기술들이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눌함과 부족함들이 정말 많은 시간들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2학기 기간에는 또 이렇게 수업들이 늘어서 어떤 집중하지 못하고 또 퀄리티 있게 이렇게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 또 녹화하는 시간이 주로 저녁 시간이어서 지금도 저녁 시간입니다만 피곤할 때입니다.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또 늦은 시간이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촬영했던 모습들을 보니까 거의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더 밝은 모습이나 어떤 생그러운 모습보다는 이렇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어눌한 부분이 있어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들을 가집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고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루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서양 고전하면 철학자들만 열거해도 아마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나눠야 될 내용들이고 한 철학자의 한 권의 책을 가지고도 한 학기 동안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함께 다루어 가고 나누어 간다는 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함들이 있고 또 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훑고 지나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강자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고 공부를 더 해나가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내게 다가오는 한 인물, 한 책,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성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공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수일 것이고 또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들과 이견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흐름들을 숙지할 수 있고 그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소개의 목적이 이루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사과와 또 죄송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은 이 강좌의 어떤 페이퍼가 한글로 진행을 우리가 쭉 됐어요. 영어로 진행하지 않았고 한글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텍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들의 전체 맥락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내용들도 그대로 가져가되 그 소제목 되는 헤더들에 되는 부분들은 영어로 전환시켜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시험을 볼 때 하나로 묶어서 달립 파일을 하나 첨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은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들 1강부터 시작해서 우리 14강까지의 내용 전체인데 조금 이전에 제가 제공했던 또 우리가 촬영했던 또 유튜브로 올렸던 내용들과는 좀 다르게 영어의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변환시켜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려 합니다. 시험 문제가 저도 확신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변형될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숙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보시고 나중에 나오는 어떤 강의안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모던 필로소피에서 이제 마지막 근대 철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칼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피려고자 합니다. 현대를 열었던 세 사람을 얘기하자면 마르크스와 니체 그리고 프로이트를 얘기할 수 있겠죠. 세 사람 다 현대에 대한 관문을 열었던 인물입니다. 유물사관이라는 건
그리고 유물론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전에 어떤 이상행적이고 관념론적인 세계를 타파하는 일이었고 새로운 세계, 현실적인 세계를 구가하는 일이었잖아요. 마르크스가 끼친 영향은 사실 엄청납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재평가는 그 서구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20세기 이후의 판도를 전반적으로 바꾸어 놨다고 해도 다름이 아닌 인물이 바로 마르크스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와 맞대어 있었고 북한과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마르크스는 예전에는 영구화해서는 안 되는 불순한 어떤 사상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영구가 되게 미진한 것들이 존재했죠. 그러나 독일 사회에서나 프랑스나 서구 사회에서는 영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복지라고 이름하는 이 내용들도 사실은 공산주의 또는 막시즘의 어떤 기반에서 자본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수정 자본주의로의 전환들이라든가 복지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어떤 공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의료보험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체계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공산적 입장에서, 공산주의적 입장에서의 어떤 이야기죠. 그런 것이 채택된 것이죠. 복지라는 게 뭡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 유산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또 무산자 계급에 서로의 어떤 평준화를 이루어가는 일인데, 의료보험 체계가 그렇죠. 많이 버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장들은 많이 내요.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고 혜택은 적게 받아요. 국민연금도 비슷한 거죠. 의료보험도 그러고 의료보험을 많이 내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은. 내지만 의료 혜택은 사실 똑같이 보잖아요. 거의 똑같이 보는 형태죠. 국민연금도 어떻습니까?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죠. 물론 더 많이 받습니다만 적게 나는 사람들 혜택들이 적지가 않아요. 내는 바에 비하면 더 많이 받는 형태로 해서 이 균형성, 평균성을 이루어가는 역할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 많이 들어와 있죠.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똘똘 뭉쳐진 완전한 형태로 가면 문제가 많이 있죠. 그걸 이렇게 제어하고 기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서구 사회에 큰 반향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니체 같은 사람 마찬가지죠. 니체 역시 현대의 문을 활짝 열었던 인물이죠. 이전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점철되었던 시대 중세를 넘어서 또 이제 탈기독교 시대, 기독교를 벗어나고자 했던 시대였는데 니체는 그야말로 반기독교적 세계, 안티크리스트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서구 세계의 이전의 세계관들로부터의 망치를 든 철학자로서 새로운 사상을 개진했던 인물이고요. 프로이트 같은 인물은 무의식의 대륙을 발견했다.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큰 대륙의 발견이다 하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 심리학 용어들이 있죠. 용어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프로이트로부터 정돈되었죠. 그 이전에도 심리학들이 있었습니다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현대적 부분에서의 어떤 문을 여는데 기여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기회가 된다면 마르크스, 니체 그리고 프로이트까지 차례로 한 시간씩 살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니체를 중심으로 살피다가 아마 강의가 마르크스 중심으로 살피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마르크스를 살피려면 먼저 포에어바흐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포에어바흐는 헤겔 좌파에 속한 인물인데요. 독일 관념론자로 분류됩니다. 특별히 헤겔 철학의 해체를 촉진시킨 사상가이고요. 현실적인 인간학을 수립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절대정신이라고 말했던 관념론의 끝장까지 왔던 헤겔 철학을 용해고 분해내기 시작한 인물이 바로 이제 포에어바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포에어바흐의 영향, 헤겔의 영향 아래 있던 마르크스가 포에어바흐를 통해서 헤겔로부터 탈출하고 새로운 의견을 또 견해를 개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포에어바흐의 영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에서 학자 집안에 출생했습니다. 첫째 형은 고전 고고학자였고요. 둘째 형은 수학자였습니다. 셋째 형은 법률학자였다고 알려져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그 당시에 신학은 그야말로 학문의 꽃이었죠. 철학과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해야 했던 그런 학문들 중에 하나였죠. 많은 철학자들이 신학자였고 근대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대학에서 헤겔 철학을 전공했고요. 에르랑겐 대학에서는 생리학과 자연과학을 전공했던 인물입니다. 그 집안을 보면
그 루드빅 그 안드레아스 포에르바흐의 어떤 가정을 보면 학자 집안이에요. 형도, 그리고 둘째 형도, 셋째 형도, 다 거의 뭐, 전공은 틀리지만 수학자, 고고학자, 그리고 법률학자, 이렇게 학자 집안인 걸 볼 수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포에르바흐도 성장했습니다. 에를랑겐 대학에서 강사가 되었지만 익명으로 출판한 죽음과 불멸에 관한 고찰, 약간 반기독교적인 색채이겠죠. 죽음과 불멸에 관한 고찰에서 그 당대가 이해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던 기독교적 맥락에 반대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교회 비판에 대한 글이었고,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불순한 사람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신학은 인간학이다라는 태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에르바흐는 조국 독일에 대해서 답답함의 한배를 느끼게 되고요. 1848년 혁명의 좌절 이후 독일 남부의 조용한 시골에서 종교와 철학 사에 관한 책을 써서 발표하게 되는데, 그의 현실적 유물론적 인간학은 바로 마르크스 엥겔스의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전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인간학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원하고 갈망했던 내용들의 그 어떤 반사된, 그것이 표면화된 것이 바로 종교다, 기독교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포에르바흐가 쓴 기독교의 본질은 그 당시와 이후로 큰 반향을 일으킨 문제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책의 핵심 사상은 그렇습니다. 신학은 사실 인간학이다. 인간에 대한 표현이다고 본 거죠. 기독교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신이지만 사실 신학과 신앙은 인간의 욕망과 이 소망이 투영된 인간학일 뿐이다. 인간의 욕망, 인간이 기대하는 갈망들에 대한 욕망과 소망에 대한 것들을 표면화해 놓은 것, 표면화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나 다른 일반적인 종교들은 인간을 넘어선 천상의 피안적인 것이 아니고 현세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극적인 인간다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거 아니냐. 기독교 본질이라는 이 이제 책을 통해서 그 당대 기독교 사회를 완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신을 만든 거다. 종교란 게 뭐냐? 인간이 만든 거지. 인간이 갈구하고 바라는 것을 투영시킨 것이지, 그것이 신이 우리를 진짜 창조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으로 이야기한 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그 신의 의식은 인간의 자기 의식이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글이 이렇습니다. 신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자기 의식이고, 신의 인식은 인간의 자기 인식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투영한가,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게 신학이라는 거죠. 신은 인간의 내면에 드러난 것이며, 인간의 자아가 말로 표현된 것이다. 종교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보물이 엄숙하게 드러난 것이며, 그리고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사상이 고백된 것, 인간 사랑의 비밀이 공공연히 자백된 것이다. 인간의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자기의 소망이 표출된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전능성이나 신의 의로움, 그 사랑의 풍부함 등은 결국 인간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종교란 인간의 성격을 신에게 옮겨놓은 것.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하는 것을 신에게서 긍정한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없고 관철할 수 없는 욕망들을 신에게로 옮겨놓은 것이다.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소원과 인간성의 이상을 신에 대한 신앙과 신과의 합의를 통해 되찾고자 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가져가서 꿈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꿈으로 표상한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소원과 인간성의 이상을 신에 대한 신앙이나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되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소망이 투영된 거다. 신을 통한 자기 긍정을 하고자 하는 거죠. 자기가 못하는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신앙을 통해서 표출하고
갈망들을 표현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 현실 세계에 드러나는 인간에 대한 자기의 어떤 투영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에파의 신학적 해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 그 자체는 인간의 자아가 소외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처럼 한 번 소외된 자아를 동시에 다시 자신에게로 되찾아오는 것이다. 소외란 문제는 마르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르크스 이후로 익숙한 개념입니다만, 포에바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적 경력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아를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 되찾아오는 것. 이걸 이제 기독교로 보았으니까, 종교의 본질로 보았기 때문인데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본질로서의 신이란 도덕적 이념이 실현된 것. 그러니까, 거룩한 신, 의로운 신, 정의로운 신, 완전한 전능하신 신이라고 말할 때 이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도덕적인 완전성, 그리고 도덕적 이념이 완전히 실현된 궁극적인 상태의 이런 것을 인격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칸트가 말했던 도덕 종교, 그러니까 완전한 그 도덕적 존재로서 완전한 판단자, 판결자, 완전한 입법자로서의 존재를 인간이 원하는 완전한 도덕을 이제 신에게 투영하는 것을처럼 완전한 본질로서의 신이라는 것이 도덕적 이념이 실현된 현실화된 인격화된 이것이 인격화된 것이 바로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파의 삼위일체, 즉 세계 창조, 기도, 기적, 부활, 천국, 영혼 불명 등과 같은 이런 많은 교리들은 인간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독교 본질에 보면 이제 풀어가는 해석들을 보면 기독교 교리와는 전혀 딴판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걸 전부 다 뭘로 뒤집어 놓고 있냐면, 전복시키고 있냐면 인간학으로서 신학을 해석하는, 그의 신학적 해석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학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종교는 결국 인간에 대한 본질을 밝히는 것이다. 신학이란 뭐냐?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욕망과 갈망이 무언가? 인간을 파악하는 게 곧 신학의 본질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학적 노력과 수고들을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곧 바로 인간을 보여주는 거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 기독교의 본질을 볼 때, 신에 대한 것을 탐색할 때, 신을 알아갈 때 그것이 인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서 진리란 인간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인데, 종교가 이런 인식을 매개해 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포에파를 앞서 얘기했는데 왜 얘기했냐면 마르크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이 포에파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 뚝딱하고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호수를 이루고요. 에피쿠로스와 플로티누스의 강물로 흘러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호수로 모여지고, 이 호수는 르네상스라는 강물로 거쳐서 로크, 데카르트, 흉, 스피노자의 강물을 지나서 칸트, 헤겔, 호수로 이어져서 현대 초반에 엄청난 사상의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호수를 이루고 있는 호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왜소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그가 마르크스가 강조했던 소외처럼 소외된 학자이죠. 그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젊은 날부터 또 유대인이었잖아요. 김나지움에 다닐 때부터 인문학, 철학에 심취했던 인물입니다. 또 그가 또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있지만 그런 집안 있죠. 원래 유대교 집안이었다가 이제 기독교로 아버지가 개종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교 사회 속에서의 어떤 전통 유대교 사회에서는 엄격하거든요. 신앙적인 것도 굉장히 엄격하니까 그곳에서는 자기의 자유론적인 사상을 펼쳐낼 수 없는 분위기였죠. 볼테르와 루소, 칸트와 헤겔 세상에 깊은 영향을 받고 심취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가 쓴 학위 논문도 그래요. 어느 논문이냐면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
이 그리스 고대 철학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희면으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칸트를 지나서 우리가 말하는 볼테르, 루소, 칸트, 헤겔 사상까지 이렇게 섭렵했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공산주의 사상은 여러 지역에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그 20세기 근대를 그 지역을 바꿔놨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본주의 그 태도 모습이 있지만, 지금의 지형을 만들었던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사상적 소스를 제공했던 인물이죠. 나라, 세계 전체를.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잖아요.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지도를 그 색깔을 바꾸고 지형을 바꾸어 놨던 인물이고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마르크스 사상과 공산혁명에 의해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유민주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계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의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은 미워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런 근원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사상적 흐름이 그렇게 지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던 어떤 영향을 만들어낸 사상가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렇게 프로이센 라인주에 속하는 작은 인구 1만 2천 명 정도 있던 시골 도시 트리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요.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유대인 랍비 계보에 속해 있습니다. 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마르크스 천재잖아요. 천재인데 그 랍비 계보였으니까, 아버지도 랍비가 뭐냐면 그 교회 목사나 아니면 성당의 신부와 다르게 랍비는 뭐냐면 이제 탈무드와 같은 미시나 주석 같은 거 있죠. 그걸 주석 해설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나고그라 말하는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해법들이, 삶의 지혜들을 가르쳐주고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 선생이죠. 그 티처인데 구루와 같은 존재,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모든 해결사 역할을 해주었던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연구하는 일입니다. 그 탈무드를 연구하고 해석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상담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랍비 계보의 사람들은 랍비 계열의 사람들만 결혼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아버지가 랍비의 자녀니까 어머니도 랍비의 자녀였죠. 두 랍비 계보에 속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유대교 경전을 해석하고 응용하는 석학들입니다. 대단히 이렇게 뛰어난 지혜자들이고, 그런 가문에서 그런 부모 두 분 아래에서 태어났던 것이죠. 마르크스의 아버지 하인리히 마르크스의 출생 직전 해에 라힌리는 마르크스가 출생하기 바로 전에, 한 해 전에 개신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 이후로는 공공연하게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집시나 유대인들 박해가 시작되고, 이게 언제 완전히 끝장을 보게 되냐면, 완전히 폭발하게 되냐면, 나치 있죠. 제3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말살 정책을 피우면서부터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에서 완전히 이제 그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 박해가. 그래서 프로이센 정부에서 유대계인 박해가 한층 더 강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살 수 없겠다. 변호사 역할을 했던 이제 똑똑했던 아버지가 이제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자녀도 태어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필요를 느낀 거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평탄한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 당시의 사회도 여전히 종교적 사회의 맥락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개종하게 되죠. 또 다른 이유로 하이니는 시인 하이네와 같은 자유로운 정신의 삶을 갈구했어요. 그 시인의 자유로운 삶을 갈망했는데, 유대 전통 사회 안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사유와 사상을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훨씬 더 나은 자유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떠나 개신교로 개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어린 시절은 평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사유와 사상들을 섭렵할 수 있는 때를 보냈다고 생각되는데요.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수입이 충분했고요. 그리고 거주하고 책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머니도 뛰어난 어머니였고, 아버지도 수입들을 충분히 가져오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사남 5녀 중 큰아들과 네 딸은 어린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병력인 것 같아요. 폐결핵으로 죽었는데 그 자신도 결국 나중에 숨을 거둘 때 폐의 문제, 아마 가족 병력이 있잖아요. 가족의 병력이 아마 이렇게 계속 이어졌던,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도 그렇게 죽고 자신도 그렇게 되는데, 이 가족의 병력이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 같아요. 김나지움 고등학교죠. 김나지움 고학년 때 마르크스는 이미 기독교를 종교로 보기 시작하다가 보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윤리학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자신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어릴 때 기독교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나지움 고등학교 갔을 때 이미 그는 기독교 신앙을 버린 거죠. 버리고 그건 도덕 종교다.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윤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김나지움 시절에 그리스 시인들과 호메로스의 시들 있죠. 그가 읊어내는 시들을 보면 그리스 사유에 펌뻑 빠졌습니다. 그가 연구했던 박사 논문도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를 살피는 거 보면 그야말로 그리스의 어떤 문학과 사상과 철학에 푹 빠져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셰익스피어 작품에도 심취합니다. 대문호였죠. 영국의 셰익스피어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고요. 17세 나이에 본 대학에 입학을 했고 법학을 전공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권유 때문인데, 아버지가 변호사였고 법학을 공부해서 살아가는 게 윤택하고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죠. 그 당시에 어떤 직업들로서의 어떤 유용성은 그 당시에는 법학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아버지의 권유로 2학기 동안 프로이센의 어떤 국가법을 듣다가 별로 흥미가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로마 신화와 호메로스와 역사 혹은 철학에 관심을 훨씬 많이 가지죠. 그의 윤물, 역사 윤물로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나온 거죠. 세계의 역사들, 흐름들을 충분히 섭렵하고 그 사상사까지 다 섭렵한 거죠.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1836년에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서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에 철학에 심취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철학에 뛰어들게 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와 흉, 그리고 칸트 등을 닥치는 대로 읽고 섭렵합니다. 이런 어떤 대학이, 여러분 대학 생활이 좀 어떤 현대는 여러분 취업에 대한 전선, 여러분 철학과에서 책들과 고전들을 섭렵하고 읽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현대의 대학들은 거의 다 이제 취업과 생존에 대한 부분, 또 생활의 윤택함들을 더하는 부분에 대한 일들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렇게 어떤 사상과 사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심취하는 시간들이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일생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 학업에 집중하는 시간, 또 그걸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심취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학자로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책들을 탐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면, 대학 시절은 그런 어떤 것들의 어떤 저수지를 만드는, 사상적 저수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중요한 시절인 거죠. 여러분의 대학 시절은 아마 금방 갈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빨리 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섭렵하고 읽고 탐독해내고 읽어가는 책들이 여러분 평생을 기름지게 할 것인데, 메마른 저수지가 아니고 좀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풍성한 저수지가 되려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하느라 바빴잖아요. 물론 충분히 책과 독서와 사상적 사유와 생각들을 할 시간들을 가진 친구도 있었겠습니다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대학 시절이 빠르게 흘러가는 중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대학에 입장하고 또 사회에서의 어떤 질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어떤 토양들, 그렇게 또 읽어낼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길러내기에는 이때의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상적 흐름들과 독서나 생각들과 또 많은 사유들을 섭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저수지를 만드는 소중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귀중하게 여기고 시간들을 알차게 여러분 파고 예쁜 저수지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지침과 방향들, 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이렇게 자리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마르크스를 보면 김나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고등학교 때 거의 뭐 교과서 보고 그 대학 준비한다 바쁘잖아요. 그건 안타까운 거죠. 김나중 때부터 이미 호메로스의 시에 심취해 있고 다른 그 그리스의 고전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 보면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런 철학과 스피노자, 아리스토텔레스, 사레피니츠, 휴무, 칸트까지 닥치는 읽고 섭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대학이 그런 곳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요즘에는 뭐, 토플, 토익 책들 들고 다니고, 취업할 그 책들을, 공무원 시험 책 들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런 저수지를 만드는 작업들. 이 나중에, 마르크스가 자신의 사상들을 만개시키고 전개할 때에 이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해결에 쭉 빠지게 돼요. 그래서 1830년 당시의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지나갔고요. 이후 자유, 평등, 박애를 모토로 삼는 시민들의 자의식은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부르짖기 시작했고, 혁명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방종에 가까운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막 터져나오고 시작했고요. 영국에서는 토지를 정리하고 지주와 소작농의 차별을 하는 농업개혁이 일어났고요. 이 자본주의가 본격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이게 발흥한 이 자본주의가 이제 지주와 소작농을 차별하는 농업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주는 더 많은 그 재산들을 가지게 되고, 소작농들은 거의 뭐 노예처럼 계급 형태로 취해지는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리 잡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자본주의로 잠식되어 가고 하게 된 거죠. 기계 산업이 일어나고요. 자본가가 생겨요.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죠.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잖아요. 지금은 이것이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방식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사실 그 기획들은 마르크스가 기획을 해요. 근데 그 당시로 보면 대단한 거죠. 우리 시대로 보자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대항마. 여러분, 자본주의의 어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그 노예로 떨어지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영국에서 이제 극단적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막 만개하기 시작하면서 가진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아요. 정치에 돈을 떼고 하면서 면죄부를 받고, 어린 이렇게 전태일 씨가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산화시키잖아요. 그 젊은 여동생 같은 아이들이 그 환기창도 없는 곳 가운데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하루에 10몇 시간씩 중노동을 하다가 아이들이 폐렴으로 푹푹 쓰러져 죽어나가는 모습 보면서 근로기준법 개선하고 환경 개선하라고 계속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흑단화되게 되면 무산자 계급과 유산자 계급의 차이가 굉장히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불어나게 되면 결국 밑에서부터 하부로부터 전복,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그거 보는 거죠. 그 불온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균하게 하는 불온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진행되고 노동 분업이 일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인간이 소외가 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자기가 자급자족으로 먹고 살았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을 자기가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에 근대로 되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분업이 발달하니까 한 파트만 담당하는 거죠. 현대자동차에 다니시는 그 분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나사 쪼는 일 있죠. 그리고 어떤 페인트 도색칠하는 거 기계가 하는데 그 일에 보조하는 역할. 기계에 의해서 하나의 한 분자처럼 돌아가요. 전체적인 공정을 몰라도 돼요. 분업이라는 것은 한 부분만 파트만 되죠. 그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창작의 기쁨이랄까, 뭔가를 예술을 만들어내는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고, 도자기를 굽고 만드는 그런 도공의 글로서의 예술적, 내가 창조한다는 그런 어떤 인간의 노동을 통해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낸다는 어떤 주체적인 것들이 상실되어 버리죠. 분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노동으로부터 사실 소외돼 버리는 거죠. 그 노동의 이익분을 기업주는 거의 다 가져가고 일부만 먹고 살 정도로만 땡그랑하고 주어지니까 계속해서 노예로 복속되어 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본가들은 어떤 시장을 좋아하냐면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좋아합니다. 개미 지옥을 좋아하죠. 여러분과 그러니까 배출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언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또 성적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들어갈 자리가 좁고, 그래서 서로 와글와글 경쟁할 때, 개미 지옥이 될 때 자본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세상이고, 싼 가격에 좋은 인재를 뽑아갈 수 있죠. 너무나 자본가에게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개미 지옥. 노동자들이나 일반 평민들에게 있어서는 취업하기 정말 힘든 사회가 자본가들에게는 물 만난 사회죠. 너무 좋은 거죠. 정말 값싼 낮은 임금에 좋은 인력들을 이렇게 마음껏 뽑아갈 수 있는 세상. 기업가들의 천국이잖아요. 근데 밑에는 어떻습니까? 하부 계층은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죠. 그렇게 피토하도록 공부하고 해서 어금니 깨물고 싸워도 취업하지 못해서 좌절하게 되고, 취업에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기계처럼 되어도 할 말을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회에 어떤 기업의 안전망이랄까, 어떤 개인의 어떤 처우에 대한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인간은 결국 소외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산자인 공장주와 무산자인 노동자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회가 영국에서부터 일어났고, 이게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시민의 의식이 고양되었잖아요. 봉건제도가 폐지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무르익은 자본주의는 프랑스를 거쳐 독일에도 번져가기 시작했을 때, 마르크스를 비롯한 박사클럽, 해겔, 그러니까 젊은 해결학파라고 얘기하는데요. 박사클럽에 속했던 청년 해결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사상에 앞서서 사회개혁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불어난 사회 속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공상적 사회주의와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까지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도 그렇고 독일 사회도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유토피아적인, 공상적 유토피아적 사회를 얘기할 때 마르크스는 그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합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구체적인 유토피아, 물질적인 유토피아, 눈에 보이는 유토피아,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입에 풀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일하게 인간의 인권을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청년 해결학파의 핵심 과제는 종교 비판이었는데요. 종교야말로 환상에 불과하다. 이 환상에 뭐도 포함되냐면 관념적 유토피아 있죠. 그냥 공상적으로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싸잡아 비난합니다. 구체적인 물정을 대라. 실제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질 철학 얘기할 때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그렇습니다.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죠. 데모크리토스가 우리가 아는 유물론자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한층 더 뛰어넘은 존재가 유물론을 훨씬 더 가공해서 아름답게 자기에서 장착한 인물이 바로 에피쿠로스거든요.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를 통해서 두 사람 다 유물론이지만 유물론자의 발전상을 보면서 자신의 유물론 철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김나지움 시절 때부터 그리스 문학과 철학,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서 종교 비판에 앞장섰던 마르크스가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 유물론에 관심을 가진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구체적인 사회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살펴야 했던 것이죠. 데모크리토스는 스승 레우키포스의 영향을 받아 원자론을 주장했고요. 영원한 존재자인 원자, 아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이 존재, 원자가 있는데, 이런 물질적이라고 본 거죠. 쪼갤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구성 요소가 원자라고 본 것인데,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이 자연세계의 근원 물질을 원자이고 나선형 운동으로 무거운 원자를 가벼운 원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유물론은 데모크리토스보다 한층 더 발전한 단계로 파악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여기에 포여바우의 종교 비판을 통해서 정치, 경제 이론을 전개할 수 있었고, 망명생활 중에 사회개혁을 내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잡지를 만들고 신문을 펼치거든요. 신문을 만들면서 라인 신문이라고, 나중에 신라인 신문 다시 개국하고 하는데, 자신의 신점을 펼칠 수 있는 것, 그것은 출판이었죠.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나 학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견과 사상을 개진하려고 그러면
신문이 필요했어요. 언론이 필요하죠. 지금도 여러분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유튜브가 그 역할을 하긴 하지만 메인 미디어들, 기자들, 신문들 이런 것들이 사회를 계몽해가고 변화시켜 가잖아요. 왜곡된 신문,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 언론이 이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펼칠 길은 이 저널리즘이라 생각을 하고 라인 신문에서 정치 기자로 취직하게 되고요. 라인 신문은 프로이센 정부와 심한 갈등 끝에 1843년에 폐간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프로이센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적 내용에 대해서 아주 독서를 퍼붓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불순분자로 심지어는 이제 도망해야 됐죠. 망명을 해야 했습니다. 1842년에 정치 기자 시절에 금전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마자 6년간 약호 생활을 지탱해왔던 이제 예니죠. 예니 폰 베스터팔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당시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 곧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과학적 사회주의를 제시했는데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유물론 사상을 바탕을 두고 있는 입장이었죠.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저널리즘을 통해서 쏟아내니까 어려워지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월급을 가지고 조그마한 돈이지만 돈을 가지고서 바로 이제 결혼을 하고 생활을 시작했는데 금세 어려워집니다. 1845년 추방되어 브뤼셀로 망명했을 때 포에바의 태제를 출판합니다. 이 태제란 말은 주장을 뜻하는 것인데요. 포에바의 주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포에바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자신의 어떤 철학 비판을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철학은 신학의 비밀이고 신학은 인간학의 비밀이다 말할 때 비밀이란 껍질 또는 허구를 얘기하는데 포에바에 있어서 참다운 학문은 인간학적 유물론뿐이다. 그래서 포에바에게 있어 신학은 상상의 산물이고 철학은 가장 허구적인 학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포에바의 태제가는 그렇습니다. 마르크스는 해결식 관념 철학에 반대하고 그런 해결적 철학이라는 것은 껍질이고 허구에 불과하다.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관념적일 뿐이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런 철학이 노동자에게 밥 먹여주냐는 거죠. 감각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 절대 정신이 본래부터 존재한다는 해결의 주장은 독다님의 강요라고 아주 비판합니다. 해결 비판에 의해 포에바도 비판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포에바는 철저하지 못한 유사유물론이라고 얘기하면서 결함이 있는 유물론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학적 유물론이야말로 최고다. 학자들은 그렇잖아요. 자신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마르크스는 1849년 8월 구속을 피해서 런던으로 망명의 길을 떠납니다. 이때부터 고생길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무국적자 신분으로 취업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10월에 태어난 아들은 가난한 친구가 질병으로 인해 3세 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자신은 부모를 잘 만나서 유복하게 생활을 하고 공부할 수 있고 살았지만 자신의 사상적 자유를 펼치기 위해서 가정이 희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녀가 어린 시절에 못 먹어서 죽어요.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있는 마르크스는 엥겔스의 지원에 의존해 있었습니다. 엥겔스가 만약에 독일에서 그 아버지가 사업했고 사업을 물려받았고 난 이후로는 돈을 더 대주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받은 내용들 일부만 이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공장을 물려받고 난 이후로는 훨씬 많이 마르크스를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실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실제적이고 유물론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강조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에 그 관념적 사상에 반대하고 비판했던 인물이지만 사실 그야말로 가정의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무능한 남편이요 아버지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인 예니는 늘 전당포에 들락거려야 됐고요. 옷도 맡기고 뭣도 맡기고 맡기다가 또 돈이 조금 생기면 다시 찾아오고 뭐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하루하루 견뎌가는 생활을 하게 됐죠.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 사상은 그의 실존적인 공산주의 운동을 떠나서 마르크스 개인만 놓고 본다면 한마디로 부인과 자식들에게 가장 무능한 가장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의 삶이 그런 걸 얘기를 해줘요. 구체적 유토피아라 얘기했는데 그의 삶은 거의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이죠. 일생 동안 식구들을 위해 제대로 노동다운 노동을 한 적도 없고요.
먹고 살려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부양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그렇죠. 아무리 사상가라 하더라도 엥겔스가 없었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엥겔스가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를 끊임없이 지지합니다. 재정적 지원 후원을 보이죠. 나중에 그 후원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기고 나 필요하니까 뭐 줘 이렇게 편지해 보면 그냥 너무나 당연한 듯이 요구를 합니다. 그 엥겔스의 지원이 없었으면 사실은 마르크스의 사상도 꽃을 피우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가 인류의 삶에는 지대한 영향을 행사한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그가 가정에는 아무런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도 못했던 그의 사상이 그 20세기 세계사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학 철학 초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년 마르크스 때 쓴 파리 시절의 초고입니다. 이른바 마르크스주의 형성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막시즘의 형성 과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책이 바로 경제학 철학 수고 혹은 초고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마르크스는 본인이 출간을 의도한 책이 아니고요. 불완전한 초고 상태의 유고로 남겨진 것을 원고의 중요한 부분까지 상실된 상태인데 그 내용들을 사후에 망실된 것들이 이제 그걸 빼고 그러니까 출간한 겁니다. 그래서 초고 첫 번째 초고, 두 번째 초고는 거의 망실됐고요. 세 번째 초고만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초고 전반부에는 애덤 스미스와 국민 경제학자들의 저작들을 발췌해서 담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자본론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인데요. 발췌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노동과 자본과 토지, 노동자가 분리된 조건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란 자본이나 토지를 갖지 않고 노동만 하는 인간이 노동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노동자는 부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의 생산의 힘과 양이 증대되면 될수록 더욱 무력해지고 값싼 상품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노동이 돈을 받고 노동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상품이 되어진다는 거죠. 노동시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노동시장이 열리잖아요. 인력시장이 열릴 때 인간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하루파리를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가 지주와 그리고 무산자의 차이를 통해서 돈 주고 사게 되는 상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팔려가는 것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고 지식을 제공하면서 지식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 지식도 노동자라고 보는 거죠. 지식 노동자도 그러고 다 돈으로 환산되고 누군가에게 팔려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력해지는 거죠. 하루 동안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노동자의 어떤 그 인권이나 어떤 그게 많이 상승되어서 자동차를 살 수 있지만 내가 하루에 여러 대를 자동차를 만드는데 기여하지만 그 월급을 받았을 때 자동차 한 대 살 수 없는 돈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소외로 보는 거죠. 소수인 자본가의 자본 축적과 토지의 대부분이 자본가의 손에 떨어진 이후의 사회는 소유자 계급과 그리고 무소유 노동자 계급으로 이분화되어져 버린다고 보는 거죠. 불안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 땅도 보세요. 어떤 미국 사회의 토지, 어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면 압도적으로 자본가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만든 생산물이 노동자를 떠나 독립적 위력으로 노동자에게 맞서는 것을 생산물의 소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산물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좋은 거 만들면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상관없이 자신과 관계없는 거죠.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작업해서 만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멀어져 있는 것. 그래서 자본가의 소유가 되고 자본가의 생산물이 되는 거죠. 나는 그 생산물에 일조하는 힘과 인력으로서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외된 노동이라고 보는 거죠. 노동이 소외가 된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가 계속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은 인간의 불의적 본질로 보았는데 불의적 기능으로서의 노동의 대상은 자연입니다. 소외된 노동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은 불의적 기능인 노동이 인간으로부터 분리된과 동시에 그 대상인 자연도 인간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의 소외인데요. 불의의 소외는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인간 소외를 가능하다고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소외되는 상태로까지 이르게 되는 거고요.
그 타인의 노동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적 소유 관계 안에서만 불의의 소외된 노동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노예로 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경제학 초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거의 망실됐고, 세 번째 초고에 보면 두 번째 초고에 부록으로 써진 것이어서 사실 어중간한 초고 형태인데 5가지 항목의 표제가 붙어 있어요. 사적 재산과 노동, 그리고 사유재산과 공산주의, 욕구, 생산과 분업, 그리고 화폐, 해결 변증법과 철학 일반에 관한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허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르크스가 앞으로 전개할 거의 모든 사상에 대한 그 초고, 집약들이 앞에 서론들이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미 이 일들이 초고에서 담겨져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볼 때 만개된 공산당 선언이나 뭐 다른 책들을 그 자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경제학 초고를 보면 이 내용들이 살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이데올로기, 27세의 마르크스가 25세 엥겔스와 함께 합동작품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총결산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기점으로 마르크스의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됩니다. 이 책으로부터 전반 그의 전기와 후기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독일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살아있을 때 출판된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원고로 뭉켜져 있다가 1924년에 구소련에서 발견되고 나서 빛을 보게 됩니다. 한참 뒤에 일어나게 된 거죠. 일부에는 포에버, 바우어, 슈티러너라는 이렇게 청년 해결학파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처음 전반기 내용이 나오고, 2부에서는 칼 그렌을 진정한 사회주의자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요. 1부에서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속해 있던 당시 청년 해결학파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이 주태제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비판된 내용들을 살필 수 있고요. 네. 포에버를 넘어서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유물론에 대한 거고요. 유물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독일 이데올로기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이트를 다루고 싶지만 아마 이렇게 오늘 시간에 다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 사람의 소개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현대를 열었던 세 사람을 얘기할 때 마르크스, 그 다음에 프로이트, 니체인데, 니체는 다음에 기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니체도 함께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프로이트도 역시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 자료를 남기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신분석 입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여러분 그 프로이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 정신분석의 내용도 그가 전개하고자 했던 내용들 전체가 전반이 다 이 책에 집약되어 있다 해도 틀리지 않고요. 그리고 프로이트의 다른 책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을 봐야 되는데, 이 책은 쉽습니다. 쉽고 이 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읽기 시작할 때 꿈의 해석이라든가 바로 돌진하지 마시고요. 뭐 종교의 기원, 뭐 토템과 타부 이런 쪽으로 막 뛰어들지 마시고 정신분석 입문부터 먼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이 쉽게 기록되어 있고 프로이트 사상과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어눌한 강의, 그리고 조잡한 어떤 편집, 또 부족한 모습들, 이런 또 밤에 촬영했기 때문에 초췌한 모습들까지 포함해서 또 지면상으로 담지 못하고 또 PPT에 의존해서 강의하는 것으로 인해서 답답함, 그리고 소통하다 편안하게 얘기하지 못한 그런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아쉽게 느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부족하게 느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목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 면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도 함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전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좋아하는 사상들을 섭렵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대학 시절에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볼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기말고사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복귀로 약속을 드리고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십시오. 그리고 방학 중에도 해피한 방학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